안녕하세요. 역사 탐방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당연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과는 땅으로 떨어지고 달은 지구를 떠나지 않으며 자동차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멈춥니다. 하지만 350년 전 이 모든 현상은 신의 변덕이거나 설명할 수 없는 신비였습니다. 인류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채 우주라는 거대한 기계의 작동 원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642년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주 작고 왜소하며 생존 확률조차 희박했던 이 아이는 훗날 신의 영역이라 여겨졌던 우주의 암호를 해독해냅니다. 그는 인류에게 법칙이라는 무기를 쥐어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3시간 동안 고독과 광기, 그리고 집념으로 점철된 아이작 뉴턴의 84년 생애를 통해 현대 문명의 뿌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장대한 서사를 따라가 봅니다. 이것은 한 천재의 기록이자 인류 지성이 암흑을 뚫고 빛으로 나아간 투쟁의 역사입니다. 울즈소프의 유령 마이너스 버려진 소년의 침묵 1535 17세기 영국 시골의 황량한 겨울 풍경, 낡은 석조 가옥과 앙상한 나무들. 1642년 크리스마스 아침, 영국 링컨셔주 울즈소프. 매서운 추위 속에 한 아이가 비명을 지르며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가 태어나기도 3개월 전에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 한나 에이스코프는 홀로 이 가련한 생명을 맞이했습니다. 너무 일찍 태어난 아이는 성인 남성의 2 손바닥에 올라갈 정도로 작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아이가 정오를 넘기지 못할 것이라며 수군거렸죠. 하지만 아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아이에게 찾아온 것은 축복이 아닌 상처였습니다. 뉴턴이 3살이 되던 해, 어머니는 부유한 목사와 재혼하며 뉴턴을 외할머니 댁에 남겨두고 떠납니다. 어린 뉴턴에게 세상은 나를 버린 곳이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만의 성벽을 쌓았습니다. 나무를 깎아 정교한 물시계를 만들고 쥐가 쳇바퀴를 돌려 밀가루를 빻는 소형 방앗간을 제작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감정보다 기계의 정직한 움직임에서 위안을 얻었습니다. 이 지독한 고독은 훗날 그가 수십 년간 외부와 단절된 채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기괴한 인내심의 밑거름이 됩니다. 케임브리지의 그림자 마이너스 멸시를 지식으로 갚다. 웅장한 케임브리지 대학 트리니티 칼리지의 고딩 양식 건물들과 분주한 학생들. 1661년 18세의 뉴턴은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문을 넘어섭니다. 하지만 그의 신분은 비참했습니다. 그는 귀족 자제들의 식사 수발을 들고 그들의 요강을 비우며 구두를 닦아 학비를 버는 사이저 SIGAR이었습니다. 화려한 가운을 입은 귀족 학생들 사이에서 뉴턴은 이름 없는 유령과 같았습니다. 당시 대학은 여전히 20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의 낡은 철학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물체는 원래의 장소로 돌아가려는 성질 때문에 떨어진다는 식의 설명들. 뉴턴은 이 논리적이지 않은 가르침에 분노했습니다. 그는 강의실 구석에서 몰래 데카르트의 수학과 갈릴레오의 역학을 독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노트 질문집에는 섬뜩할 정도의 집요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잠을 아끼기 위해 자신의 몸에 생체 실험을 하듯 수면 시간을 줄여갔고 지식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 당대 모든 금서를 탐독했습니다. 그는 이미 대학의 스승들을 앞지르고 있었으며 머릿속에서는 기존의 세계관을 뒤엎을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흑사병의 선물 마이너스 경이로운 해의 시작 125 런던 거리에 쌓인 시체들과 붉은 십자가가 그려진 문들. 분위기. 1665년 여름, 영국 전역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흑사병, 즉 패스트가 창궐한 것입니다. 런던 인구의 4분의 1이 며칠 만에 목숨을 잃었고 케임브리지 대학은 무기한 폐쇄를 선언합니다. 23세의 대학생 뉴턴은 다시 고향 울즈소프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신의 저주라며 절망에 빠졌지만 뉴턴에게 이 시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생산적인 고립의 시간이 됩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시기를 경이로운 해의 ENNUSMIRABILIS라고 부릅니다. 뉴턴은 울즈소프의 다락방에 틀어박혀
하루 18시간씩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완벽한 정적 속에서 그는 수학, 광학, 역학이라는 현대과학의 세 가지 기둥을 동시에 세워 올리기 시작합니다. 외부 세상은 죽음으로 가득했지만 뉴턴의 방 안에서는 인류 지성의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고 있었습니다. 유율법의 탄생 마이너스 흐르는 시간을 수식에 담다 뉴턴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세상은 멈춰있지 않다는 것이었죠. 행성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떨어지는 물체는 점점 빨라집니다. 하지만 당시의 수학은 오직 멈춰있는 도형만을 다룰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순간의 변화를 계산할 것인가? 뉴턴은 선이 점들의 흐름이라고 생각하는 혁명적인 발상을 떠올립니다. 그는 이를 유율법 FLUXIONS, 즉 오늘날의 미적분학이라고 명명했습니다.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찰나의 순간을 수학적으로 포착해내는 이 도구는 인류가 변화하는 우주를 설명할 수 있게 된 최초의 언어였습니다. 미적분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건축, 항공, 공학, 심지어 경제학조차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완벽주의자였던 뉴턴은 이 발견이 타인에게 비판받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여 이 엄청난 발견을 서랍 속 깊숙이 숨겨둡니다. 이 비밀스러운 침묵은 훗날 과학 역사상 가장 추악한 전쟁의 불씨가 됩니다. 빛의 정체를 추적하다, 프리즘의 마법, 다시 울주소프의 암실. 뉴턴은 이제 빛의 본질을 파헤칩니다. 당시 최고의 석학들은 흰색 빛이 가장 순수한 상태이며 프리즘을 통과할 때 오염되어 색이 생긴다고 믿었습니다. 뉴턴은 이 가설을 의심했습니다. 그는 프리즘을 통해 나온 무지개색 빛 중 하나를 다시 다른 프리즘에 통과시켰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색은 더 이상 변하지 않았습니다. 뉴턴은 결론지었습니다. 흰색 빛은 순수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색이 완벽하게 혼합된 상태이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기괴한 실험까지 감행했습니다. 자신의 눈꺼풀 뒤에 돗바늘을 찔러 넣어 압박을 가하며 시각세포가 빛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했죠. 실명할 뻔한 위험을 무릅쓰고 얻어낸 이 광학의 진리는 훗날 인류가 별의 빛을 분석해 우주의 성분을 알아내는 분광학의 시초가 됩니다. 사과나무와 달 마이너스 지상과 천상의 대통합. 1666년 어느 늦은 오후 정원에 앉아있던 뉴턴의 눈에 사과 하나가 떨어지는 모습이 들어옵니다. 누구나 보는 흔한 풍경이었지만 뉴턴의 머릿속에서는 거대한 질문이 터져나왔습니다. 사과는 왜 수직으로만 떨어지는가? 왜 옆으로 가거나 하늘로 솟구치지 않는가? 그는 이 힘이 지구 바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사과나무가 산 정상에 있다면, 에베레스트보다 더 높은 곳에 있다면, 그는 이 보이지 않는 끌어당기는 힘이 대기권을 뚫고 저 높은 달까지 닿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그 힘이 달이 지구 밖으로 튕겨나가지 않게 붙잡고 있는 것이다. 지상의 물리와 점원, 우주의 물리가 하나의 법칙으로 통합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인류는 드디어 우주가 신의 손가락이 아닌 수학적 끈에 의해 유지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루카스 교수직 마이너스 은둔하는 천재. 흑사병이 잦아들고 대학으로 돌아온 뉴턴은 27세의 나이로 모교의 수석 교수인 루카스 수학 교수직에 오릅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존경받는 스승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너무나 앞서 나갔고 그의 강의는 학생들에게 외계어처럼 들렸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뉴턴의 강의실에는 학생이 단 한 명도 오지 않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하지만 뉴턴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도 없는 텅 빈 강의실에서 벽을 보고 30분 동안 준비한 강의를 완벽하게 마친 뒤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는 타인의 박수보다 진리 그 자체와의 대화를 즐겼습니다. 그는 대학 내에서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으며 가끔 식당에 가는 것조차 잊을 정도로 연구에만 몰두했습니다. 이 지독한 몰입은 이제 그를 세계 과학의 중심으로 끌어올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로버트 훅과의 전쟁 마이너스 거인의 시기. 하지만 천재의 등장은 시기를 불렀습니다. 당시 왕립학회의 거물이었던
로버트 훅은 뉴턴의 광학 이론을 격렬하게 비판했습니다. 비판을 자신의 존재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였던 예민한 뉴턴은 폭발했습니다. 그는 훅과 수년간 독설이 담긴 편지를 주고받았으며 결국 질려버린 나머지 다시는 과학계에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6년간 은둔해버립니다. 뉴턴은 훗날 훅이 죽을 때까지 왕립학회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 유명한 거인의 어깨라는 표현도 사실 키가 작고 곱주였던 훅을 조롱하기 위해 쓴 비유였다는 해석이 있을 정도로 두 사람의 감정골은 깊었습니다. 하지만 이 갈등은 역설적으로 뉴턴을 더욱 고립된 연구로 몰아넣었고 그 결과물은 인류 역사를 통째로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프린키피아 마이너스 우주의 코드를 공개하다. 1684년 해성으로 유명한 에드먼드 헨리가 뉴턴의 방을 방문합니다. 행성이 왜 타원형으로 도는지 증명할 수 있습니까? 뉴턴은 아무렇지 않게 이미 20년 전에 계산해 두었네라고 답하며 낡은 서랍에서 종이 뭉치를 꺼냅니다. 경악한 헨리는 사비를 털어 이 내용을 책으로 낼 것을 간청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책이 바로 프린키피아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입니다. 뉴턴은 이 책을 쓰기 위해 18개월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광적으로 집착했습니다. 비서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식탁에 앉으려다 영감이 떠오르면 그 자리에 서서 몇 시간을 계산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발표된 운동의 3법칙과 만유인력은 인류가 우주에 대해 가진 모든 상식을 파괴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웠습니다. 이제 신의 영역은 인간의 수학 영역으로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수많은 기호가 적힌 비밀 문서들. 우리는 합리적인 과학자 뉴턴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의 서재에는 과학책보다 연금술 서적이 더 많았습니다. 그는 밤마다 수은을 끓이고 납을 섞으며 현자의 도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는 성경의 암호를 풀어 세상의 종말을 2060년으로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왜 이런 비과학적인 일에 매달렸을까요? 뉴턴에게 우주는 거대한 암호였습니다. 그는 수학이라는 암호를 풀었듯이 물질과 신학의 암호를 풀어 신의 마음을 읽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이성리전의 시대를 연 인물이었지만 동시에 마법 매직의 시대를 마무리한 최후의 마법사였습니다. 수은 중독으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정신적 착란을 겪으면서도 그는 진리의 끝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조폐국장 뉴턴 마이너스 런던의 차가운 심판자. 인생의 후반기 뉴턴은 런던 조폐국장으로 임명됩니다. 사람들은 위대한 과학자에게 주는 연금성 명예직이라 생각했지만 뉴턴은 이 자리를 전쟁터로 바꿨습니다. 당시 영국 경제를 좀먹던 위조 지폐범들과의 전쟁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는 직접 변장을 하고 런던의 추잡한 뒷골목 술집을 누비며 정보원을 매수했습니다. 그는 수학적 치밀함으로 범죄 패턴을 분석했고 역사상 가장 악명 높았던 위조범 윌리엄 첼로너를 끝까지 추적해 결국 교수대로 보냈습니다. 첼로너가 목숨을 구걸하는 편지를 보냈을 때도 뉴턴은 단 한 줄의 답장도 없이 냉정하게 처형을 집행했습니다. 수치의 완벽함을 추구했던 그의 성격은 현실의 법 집행에서도 한치의 오차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미적분 전쟁 마이너스 추락하는 거인의 자존심. 노년의 뉴턴에게 가장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독일의 수학자 라이프니츠가 미적분을 독자적으로 발명해 발표한 것입니다. 뉴턴은 격노했습니다. 20년 전 서랍 속에 숨겨두었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라이프니츠를 지적 도둑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이 논쟁은 3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뉴턴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왕립학회 내에 유리한 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심지어 익명으로 자신을 옹호하는 글을 직접 써서 발표하기까지 했습니다. 천재성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질투와 독점욕은 가장 추한 방식으로 표출되었습니다. 이 싸움은 결국 유럽 수학계를 영국과 대륙으로 갈라놓았고 한 시대를 풍미한 거인들의 명예에 지울 수 없는 얼룩을 남겼습니다. 거인의 어깨 위에서 마이너스 영원한 유산. 뉴턴은 1727년 84세의 나이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영국 역사상 과학자 최초로 국장에 준하는 예우를 받으며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혔습니다. 그가 떠난 뒤에도
그가 발견한 법칙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역학은 산업혁명의 기계들을 돌렸고 그의 만유인력은 인류를 지구 밖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나타나기 전까지 뉴턴은 우주의 유일한 통치자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기술적 문명은 뉴턴이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서 피어난 꽃들입니다. 그는 인류에게 생각하는 법과 증명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결론, 마이너스 진리의 바닷가에서 노는 소년. 인생의 마지막 순간, 뉴턴은 자신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나는 세상에 내가 어떻게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나 자신에게 나는 해변에서 노는 소년과 같았다. 내 앞에 거대한 진리의 바다가 놓여 있는데 가끔 더 매끄러운 조약돌이나 예쁜 조개를 발견하며 즐거워하는 소년 말이다. 우주의 설계도를 훔쳐낸 거인이 스스로를 소년이라 불렀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지식의 끝에는 언제나 더 거대한 미지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3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는 한 인간의 위대한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사과를 보며 뉴턴이 보았던 그 보이지 않는 끈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역사 탐방이었습니다.